수라, 너희들이 허비한 그 1초가 전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른 생활 사나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야, 약통 빨리 와, 이 새끼야. 천안함에서 이런 거 구경도 못했을 거야. 새벽 12시 넘어서 같이 라면 먹고 뭐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간식도 없고 네. 좀 이렇게 뭐랄까 해서 정말 딱 토크에만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연평해전이 500만 넘었어요, 관계. 네, 지금 600만을 향해 가고 있죠. 저희 지금 녹화 600만도 시점에. 거의 넘길 게 확실시되고 있군요. 네, 600만은 뭐 확실히 예. 넘길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두 분은 이제 어느 정도 영화 흥행 가도에 올라선 다음에 보신 케이스인 거죠? 네. 저는 이제 모처에서 네. 관련 글을 써야 될 일이 있어서 네. 개봉 당일날 봤었거든요. 네. 근데 모처럼 하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에서 글을 아니요, 뭐, 쓰시나요? 아니 그게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연재처를 다 이야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국정원의 어떤 그런 냄새가.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예. 근데 저는 좀 보고 나서 첫날 보고 나서 좀 화가 났던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여느 때처럼 전투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추모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죽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불쾌감이 들어서 왔는데 이게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저로서는 어라? 싶은 거죠.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연평해전이 개봉한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싹 내용이 뭐 어떨 것이다 약간 짐작도 되고 네. 뭐 그렇게 흥미가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관객들이 점점 많이 들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논란도 영화에 관련된 논란도 일고 그래서 어떤 영화길래 하면서 궁금해서 결국 극장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만듦새에 좋은 말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작품인 거는 분명하고요. 이 영화에 대한 호평 중에 고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그거는 해군이 실제로 많은 부분을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증이 잘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그런 거죠. 전함. 네. 실제 전화를 갖다 찍었을 테니까. 뭐 약간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전사한 그런 분들의 어떤 얘기를 다룬 거라서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걸로 평가는 약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영화적인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얘기를 그렇죠. 할 수가 있는 뭐 거죠. 네.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슬픔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사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판에 박히게 어떻게 해요 보면은. 이 영화는 앞부분에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구슬을 서말을 갖다 놓고 안 꿰는 듯한 느낌에 네. 가까운 거예요. 전반부는 이 영화의 호평 전반적으로 호평을 하는 분들도 전반부에 그런 어떤 편집이 굉장히 좀 뚝뚝 끊기고 그 앞뒤가 안 맞고 저 화면에 왜 저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박동현 상병에 관련된 서사들이 굉장히 양치인이 살아 계신 걸로 네. 어머니도 청각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아닌데 감독님 말씀으로는 이제 자식을 잃은 고통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밝게 자라난 그 인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영화가 실제적으로 뭐 감독이 주장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이 되고 있는데 감독은 그럴 때마다 일관되게 이제 내세우는 것이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정치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근데 문제는 그 인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가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입해 오자마자 이제 갈구기 시작하는 이제 병장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선박원의 유일한 의무병을 그렇게 갈굴 수 있느냐라거나 내지는 이제 보통 그런
이제 대형 이제 전함에서 근무를 하는 혹은 이제 초기함에서 근무를 하는 인물들은 그 어느 정도 타 부대 안에서 경력을 쌓고 의무병으로 올 땐 그렇게 상병장에 전입을 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갈고 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구도냐. 의무병한테 잘못 보였다가요. 아파도 약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이렇게 감기약 주세요. 설사약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론 어디를 가나 제정신이 아닌 선임들은 다 있죠. 어디를 가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근무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상하에간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희생자로 그려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닌가. 이게 결국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악의 요소도 있어서 번뇌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영화들이 보통 좋은 영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완전 뭐 3차원이 아니라 2차원 중에서도 정말 2차원 완전 납작해갖고 이 두께도 정말 얇기 그지없는. 윤영한 여인은 말하자면 국토수호의 화신처럼만 그려져서 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부분에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영화가 그 실제로 그런 큰 비극에 희생당한 그런 우리의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너무 그렇다면 그 인물을 그렇게까지 그 순결한 영웅으로만 묘사하는 게 과연 그 영화가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추모하려는 그런 목적에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식의 터치가 사실 진영을 막론하고 이렇게 저지르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과거 이렇게 특정 사건들로 인해서 누군가 죽었을 때 뭐 정말 티끌 하나 없이 순결한 우리의 뭐 형제, 누이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묘사들이 뒤집어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평범한 장사미사들이 그렇듯이 적당히 그 욕심도 있고 적당히 실수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공존하는 인물,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했으면은 이 사람들의 죽음이 덜 안타까워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변호인 영화를 다룰 때도 이 변호인의 일방적인 그 변호를 받는 그 임시완이라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꽃미남 아이돌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정말 순진무구한 대학생 캐릭터로만 영화 속에 비춰졌는데 실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순수한 야학 그 선생이 아니라 뭐 정말로 뭐 막시즘에 대한 지향이 있었다거나 당시 이제 학생 운동의 큰 조류 중에 하나였던 이제 주사 계열이었다면은 저런 식으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인가. 그렇죠. 항상 뭐 정의와 불의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우리가 해석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뭐 아군을 그리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또 똑같은 문제가 북한군을 그리는 방식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죠. 그 최정환 배우가 연기한 그 북한 고위층이 굉장히 007 영화에 나오는 악당처럼 대사는 한 줄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007 영화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북한을 표현하는 방식이 북한에서 잘은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괴물이고 악마일 것이야. 좀 무조건 무찔러야 되는 그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질 놈들이야. 약간 냉전 시대에 괴뢰군 묘사하는 그렇죠. 방식을 21세기에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이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들어갔다라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채택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안에서 가리키고 있는 적도 그렇고 이 영화 이후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적도 그렇고 당시 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그 김대중 행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건 거죠. 뭐 감독의 의도랑 상관없이 사실은 5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거는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실화의 힘으로 관객을 울리는 것이지 그 영화에서 의도한 것처럼 그 계속해서 이제 은근히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 그 적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영화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들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한 거에 대해서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저 영화가 결국 저 가리키고 있는 어떤 지목하고 있는 그 책임 있는 뭐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비난 같은 거에 동의하는 거 아니냐. 500만 명이 참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 변호인 때도 그랬어요. 변호인 때도 그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지만 그게 어쨌든 픽션으로 재구성이 됐고, 그리고 영화의 힘에 감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영웅적인 세계 이걸로 반드시 이렇게 일치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가족들만 해도 영화를 보고 나서도 나중에 제가 그거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실제로 그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제 여기다 별 몇 개를 주고 뭐 네, 이동진 평론가죠. 예. 예. 그러니까 더 웃긴 건 그건 거예요. 그 밑에 달린 리플들은 정말 그 여기다 별을 이거밖에 안 주다니 사상이 의심스럽다. 애국심이 부족하다. 또 조선일보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영화가 그 좌초되지 않고 완성물로 나올 때까지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보면. 그렇죠. 네. 실제로 뭐 그 시민들이 뭐 펀딩을 할 수 있도록 네. 뭐 격려하는 칼럼을 칼럼, 예, 네. 쓰기도 했고요. 그 칼럼 이후 뭐 영화가 결국 뭐 이제 펀딩이 돼서 영화 완성됐다고 해서 나중에 김학순 감독이 이제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 비평가들이 뭐 영화 비평을 많이 하지 않자 카드뉴스로 변호인은 그렇게 많이들 보고 비평을 했으면서 이 영화는 왜 비평을 안 하느냐, 많은 관객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관객들이 뭐 이만큼 많이 든 영화를 무시하는 것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는 D1 논쟁 때 끝냈어야 됐다고 봐요. 졸업을 했었어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많이 든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좋기 때문에 이 영화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것도 26년 때 그렇죠. 졸업했었어야죠. 26년 때도 했었죠. 목적이 어쨌든 간에 영화가 안 좋게 나온 거면 안 좋은 거니까. 재밌는 게 국제시장에서 최근 허지웅 평론가가 굉장히 센 말로 비판을 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허지웅 씨가 욕을 26년 먹었었죠. 때문에 욕 먹었죠. 그러니까 26년. 26년을 보고 나서 이분이 트위터에다 굉장히 어떻게 이 소재를 이런 식으로 착취할 수 있느냐라고 네, 네. 정말 막 화가 나서 쓰셨는데, 네.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안 해요.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분이 그 입 다물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26년 때 그 완성도에 대해서 뭐 비판이 있고 이랬을 때도 저는 뭐 그 영화가 가진 그 가장 그래도 유일한 미덕은, 중요한 미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를 꾸준히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 그래서 일단 공론의 장에 뭐 던져놓고 그거를 우리가 뭐 까든 말든 일단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그거 자체는 이제 미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평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잊고 있었던 그 사건, 충분히 기억하지 못했던 사건에 대해서 일단 공론의 장에 던져놨다는 거, 그 역할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그게 이미 만들어진 어떤 프레임 안에 던져졌다는 게 이제 그거의 문제인 거지. 또 하나의 또 공교로운 어떤 교차 지점이 있네요. 26년에도 진구가 나오고요. 그렇죠. 연평해전에도 진구가 나와요. 네, 진구는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배우들이 단면적으로만 그려진 네. 인물들을 연기를 한다라는 게 네. 이 영화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영화의 지금 배급사가 뉴잖아요. 네. 근데 뉴가 이제 변호인을 배급해서 유명해진 그런 그렇죠. 배급사인데, 실제로 그 변호인을 프로듀싱을 했었던 프로듀서분이 이제 이 영화까지 프로듀서를 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뉴가 배급을 하면서 이 영화 자체를 어떻게 그런 변호인 때처럼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한 건데, 뭐 정치적인 열심히. 논쟁으로 이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었을 때 개봉 일자를 조정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제 그 개봉 날짜를 뭐 몇 주 옮긴다, 뒤로 미룬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뒤로 미룬 게 한국전쟁 발발일로 미루고, 네. 또 소수 의견과 이제 하루 차이를 두고 개봉을 하는 결과가 돼 버렸잖아요. 사실 개봉일을 미루기 전부터 6월 극장과 이념전쟁 불거져라는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언론들이 많았어요. 네. 특히나 이제 보수 언론에서. 실제로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대결 구도를 내세워갖고 그 연평해전은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봉 첫날부터 이런 영화 봐야 돼 이러면서 이제 보수층 이제 특히 종편에서 네.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네, 다 집단 관람하고 단체 관람하고 뭐 각종 국회의원들이 뭐
당을 막론하고 그걸 보러 갔다 왔다라는 어떤 인증 같은 네. 것들을 SNS에다가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 영화는 현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픽션을 가미한 그런 영화들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진짜 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모든 명칭을 다 고유명사를 다 그대로 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 그 연결식 장면은 실제 그때 그 화면을 갖다 쓰면서 거의 뭐 이건 다큐멘터리와 다름없는 영화라고 어떤 그 선언하는 듯한 예. 느낌까지 주는데 제일 그 화가 났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뭐 정치적인 해석 이전에 비극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상업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정적인 방식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이 영화의 결말 부분에 이제 그 모든 비극이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연결식 장면은 실제 그 당시 보도 화면을 다큐멘터리처럼 삽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가족들 그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굉장히 그 선정적으로 주민을 해서 찍는 그 언론의 카메라들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우리가 착취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그 비극을 다루는 태도를 정확하게 압축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앞부분에서도 그 자기적인 에피소드를 파편적으로 다룬 거는 오로지 그 클라이막스에 이 순결한 인물들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처참하게 죽었는가 그 순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에피소드고 그 실제로 영화가 이제 보여지고자 하는 모든 화력이 그 클라이막스의 그 전투 장면에 총 동원이 돼 그렇죠. 있는데 네. 정말 거기에서 그 죽음을 다루는 방식은 이 꽃같은 육체가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는가, 망가지는가, 이거를 정말 너무나 저렇게까지 그 실존 인물의 죽음을 저렇게까지 묘사해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하게 묘사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의 의도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최근 나온 영화들이 좀 그렇죠. 뭐 영화의 의도에 대해서 꾸준히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거는 국제시장 때도 그랬던 거고 감독의 의도가 읽히지가 않는다라는 것, 감독이 말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보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를 의심하진 않으나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그 의도와 하나도 부합해 보이지 않는데라는 지점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당시 이제 그 전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3명의 이야기는 굉장히 전진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나머지 3명에 대한 이야기는 감독이 뭐 영화적인 장치를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들보다도 비중이 적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 영화가 들여다보고 싶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숭고한 희생이라는 것은 누구의 숭고한 희생인가? 영화화하기 좋은 인간의 숭고한 희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비극, 아직도 규명되지 않는 진실이 은폐되어 있는 한 비극적인 역사적 진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우리가 할 때 항상 그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일 경우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그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거리를 놓고 좀 감독부터가 약간 덤덤한 자세를 유지를 해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안에 정확하게 인간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먼저 인물을 줌으로 당겨서 클로즈업을 해서 먼저 들이밀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먼저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몰입을 강요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과연 연평해전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그려지지가 않고 정말 선열낭자한 그 파괴되는 청춘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만 남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사실 그날 그래서 이제 그 비극이 일어나기까지의 어떤 그 원인들은 무엇이었는지 그치. 어떤 점들이 진짜 문제였는지 좀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뭔지 한번 이따 알아보는, 뭐 이걸로 진실을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또 잉여사롱의 전문가를 좀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모시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본 연평해전과 실제 연평해전과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 잉사족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잉사족은 잉여살롱 그렇죠. 잉여사롱 잉사족이라고 하시네요. 잉여사롱을 열심히 아, 영어 맛으로하고 걱정입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이런 약어를 별로 안 쓰나 보죠? 평화네트워크 이런 평화 안보 저희는 쪽에서. 뭐 가능한 평화적인 용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인쇄력도 무척 평화로 저희도 평화를 지향하는 싸가 그런 방송이기 들어간다고 뭐 때문에 싸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사정 여러분. 네, 저는 평화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욱식이고요. 옆에 앉아있는 서정민 기자하고는 또 친구 사이입니다. 서정민 기자가 또 진행한다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좀 관심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정우식 대표는 한결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걸고 그 영화 보셨죠? 당연히. 네, 한 열흘 전쯤에 봤습니다.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왠지 좀 제가 뭐 이렇게 영화를 즐겨보는 편이 아닙니다만 오랜만에 개봉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처음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시작된 NLL을 언급하는 부분에 자막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이 그 북쪽에 있는 섬들도 다 점령을 했지만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섬들을 북한한테 넘겨주고 그 대신 북한이 북방한계설 NLL을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작부터 진실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이 도입이 돼서 어떤 예를 들면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 국내에 있는 일부 언론이나 또 이제 군 당국에서 북한이 NLL을 이제 1953년도 8월 30일 날 마크 클라크 유엔 군 사령관이 선포를 했고 북한도 그걸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그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선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 측 그 비밀 문서가 NLL 관련된 비밀 문서가 몇 년 전에 대거 해제가 됐습니다. 네. NLL은 일방적으로 통보나 선언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유엔군이라든지 남한군이 혹은 남한 어선이 이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작전 통제선의 개념으로 그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은 고사하고 통보받지도 못했다. NLL에 대해서 단 한마디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육지에는 네. 휴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휴전선이 있고 이제 DMZ가 있고 예, 군사분계선. 네. 이거는 둘 다 확고하게 인정하는 네, 북과 네. 남이 네. 남과 북이 다 인정하고 있는 그 선인데 네. 해상에는 딱히 둘 다 인정하는 선이 없고 네. NLL은 그냥 우리가 어선이든 뭐 우리 저 군용 배든 네. 저기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한 네. 북쪽에서는 그걸 뭐 인정하기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처음부터 이제 남과 북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 들어서 이 NLL 인근 지역에서 막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의 어선뿐만 아니라 경비정들도 많이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발적인 충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미국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가 70년대 초반에 이걸 집중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박정희 정부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이건 정전협정과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NLL을 넘어와서 남측 해군하고 교전 사태가 발생해도 이거는 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해선이 아닌데 자꾸 한국 정부가 영해선이라고 우기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까지 난처해지니까 자제해달라라고 당시 닉슨 행정부가 박정희 정권에 굉장히 좀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장면들도 그 비밀 해제 문서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네. 이게 NLL은 영해선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바다 해상에도 뭔가 가로지를 선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이제 그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은 해상 분계선을 앞으로도 계속 협의한다. 그러나 그 협의가 완료될까지는 지금까지 관할해온 지역을 존중한다. 일단 이것이 그 남북한이나 미국을 포함한 그 뭐 교전 당사자가 합의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합의하기 전까지 뭔가를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이. 그거는 지금까지 관할해온 수역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잠정적인 해상 분계선의 성격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그 경계하고 북측에서 이제 2000년에 새로 주장하기 시작한 경계하고가 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해 5개섬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 연평도, 대청도, 소영청도, 백령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소연평도 이렇게 쭉 이제 이게 서쪽으로 쭉 뻗쳐 있는데 옛날에 보면 이게 확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70년대 미국 문서를 보더라도 이건 북한의 영해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전협정 협상 당시에는 그때 유엔군은 3해리를 주장을 했고 북한군은 이제 북한 측에서는 12해리를 주장을 하면서 이게 합의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99년 6월 달에 1차 교전이 발생한 직후에 이른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해가지고 마치 손가락 모양처럼 이렇게 이제 서해 5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서해 5도에 들어갈 때는 북한 측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손가락 모양이 섬 5개가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손을 꽂았는데. 네, 비상시적이네. 이렇게 돼 있는. 네. 예. 그러니까 북한들 중에 프로파간다의 소재로 네. 삼았던 거죠. 네. 그리고 언젠가는 협상이 되면 한 중간쯤 네. 뭐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북한이 당시에 그런 걸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게 정말 뭐 남북 갈등에도 큰 네. 문제적인 지역이지만 이게 각 정권에 따라서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기에도 네. 정말 좋은 그런 지역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 때 영해법이 제정될 때 지금 이제 영해 개선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NLL이 영해선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이제 뻗쳐 있어야 되잖아요. 영해 기선이. 근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항하하고에서 딱 끊겨요. 예.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영해 기선. 그게 오늘날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제법적으로 이제 뭐 영토나 영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거에 합당한 영해법을 영토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갖다 유엔에 통보를 하고 유엔에서 승인을 해주는 이런 어떤 이제 3단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해 개선을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도 NLL은 빠져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된 거는 한 96년 북한의 또 어선이나 경비정이 이제 대거 내려오면서 네. 그때가 이제 YS 김영삼 네.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민주당 이제 오늘날 따지면 저기 뭐죠? 새정치민주연합. 네. 여기서 이 의원들이 막 존재감이- 집중적으로 막 문제 제기를 합니다. 북한 그 어선하고 경비정이 툭하면 NLL 침범하고 있는데 지금 군당부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 야당이 당시에 야당이 이제 여당을 총했군요. 예. YS 정권 김영삼 정부는 맹공을 퍼붓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양호 장관이 그 무슨 소리냐? NLL은 정규협정은 무관하고 이건 그래서 침범이라고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자 조선일보에서도 이양호 장관의 말이 맞다. 넘어와도 정규협정 위반 아니다. 네. 이양호 장관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정말 거죠.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했는지 진짜 예. 믿기지 않는. 예. 조선일보가 NLL에 관련된 최초의 사설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그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언제 나오냐면 2001년 초에 나옵니다. 2001년 초에. 네, 어떤 99년, 기억이었죠? 네. 그러니까 1차 서해교전이 99년 6월 15일 날 발생했잖아요. 6.15 공동선언 발표되기 딱 1년 전의 네.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설이 없었어요. 2000년 말부터 북한의 이제 어선, 또 이제 상선이 NLL을 넘어서 뭐 제주해협을 통과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NLL, 뭐 DJ 정부는 NLL 포기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치 공세가 2001년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YS 정권과는 완전 180도 돌변했고. 완전히 달라졌죠. 네. 예. 그리고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뭐 2차 연평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이름 짓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차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이게 이제 2008년 4월 달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건 승전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평해전으로 불러야 된다. 근데 이미 99년에 1차 연평해전이 있으니까 이걸 제2의 연평해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13년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진실에 제가 보기에는 그 문턱에도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 그 참수리호, 그 357호가 그 북한 경비정에 이제 근접 기동을 하게 네. 되는데 왜 6노트면은 시속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보통 달리는 속도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속도로 네. 그것도 북한 경비정에 불과 150m. 150m는 바로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네. 그건 이제 바다 위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은 왜 이렇게 늦게 기동을 했느냐, 늦은 속도로. 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가까이 갔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북한 경비정이 막 내려오고 있고 도발 징후가 보인다고 한다면 전투 대응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계함이 무려 그 참수리호하고 13km나 떨어져 있었어요. 13km. 큰 배가 굉장히 예, 멀리 예. 있고. 그러니까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 이제 근처에 갈 경우에 북한 경비정이 도발을 또 이제 공격을 해오지 못하게 하려면 내 뒤에는 초계함이 있다. 그렇죠. 그 쏴버리면 바로 초계함에서 격파석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 북한 경비정을 완파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어떤 전투 대응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영화에서는 심지어 이런 팩트 자체도 그냥 네. 관심이 언급하지 않고 없죠. 네. 네. 그냥 뭐 저 교전 수칙과 네. 뭐 어떤 상부에서 내려온 듯한 어떤 네, 지시 네, 때문에 네.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냥 네. 당한 걸로만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종의 그 잘못을 네. 지시를 내린 그 윗선과 그다음에 교전 수칙 때문이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돌리는 고 있는데 네. 이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에 필요한 어떤 팩트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노트라고 하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그것도 150m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로, 그것도 전투 대응도 갖추지 않고 왜 그런 작전이 벌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체 이제 언급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사극 같은 거를 다룰 때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극화를 할 때 아무리 그게 이제 상업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고증이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전제 조건으로 놓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명량만 해도 뭐 실제 당시에 뭐 그렇게 해전이 됐느냐 이런 뭐 역사적인 고증 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부터 거기에 포인트를 뒀는데 정말 중요한 그것도 우리와 가장 근접한 현대사에 묻혀져 있는 그 소재를 발굴해내는데 왜 그렇게 진실의 팩트에 별로 관심이 없을까? 이거 자체가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영화 안에서는 이렇게 그 기록으로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의문점들을 묘사를 하는 대신에 그 모든 그 사태의 비극은 사실상 그 교전 수칙 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돼버리면서 오히려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 어떤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막아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전 어떤 사태와 관련된 세 가지 의문은 영화가 나온 다음에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고 이건 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감독이나 작가가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접할 수 있었던 것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팩트들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영화가 전개됐다고 하는 데선 대단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하나 궁금했던 게요. 네. 사실 뭐 다들 질문하잖아요. 아니 그럼 북한은 왜 그랬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사실 우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네. 영화 속에서는 그 공격을 주도한 그 북한군 그 네. 지휘관으로 나오는 사람이 684호, 예. 684호 정장이죠. 예. 네, 그 정장이 실제로 뭐 어부로 네, 가장을 위장해서, 해서 네. 먼저 그러니까 잠입을 네. 시도한 걸로 묘사가 네. 되잖아요. 그거는 팩트인가요? 북한의 어떤 계획적인 도발이다라고 할 때 그 북한의 주체를 뭘로 볼 것이냐. 이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최고급의 어떤 그 수준에서 결정된 계획적인 도발이었느냐. 아니면 그 이제 8전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북한 경비정의 상급 부대, 그러니까 현장 부대 차원의 계획적인 도발이었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근데 당시 그 한미 연합사, 특히 이제 미국 측의 정보로는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의도적인 도발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바로 교전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항의 전문을 보내니까 북쪽에서도 이제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지들 멋대로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이제 문책할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도 이제 밝힌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국가급의 계획적인 도발이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경비정을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지상에 있는 해안포라든지 뭐 또 실컷 미사일이라든지 이러니까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남측의 그 보복에 의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좀 갖췄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일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제 국가급의 계획적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또 뭐 당시 이제 그 한미 양국 정부의 이제 판단이었고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단순히 월드컵 참관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 행사를 취소할 수 없었던 이런 그 사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감독이 뭐 그런 세부적인 어떤 진실이라든지 뭐 작전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냥 뭐 인간들의 어떤 휴머니즘적인 어떤 비극, 그 전쟁의 비참함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다면은 물론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렇게 의도가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라이언 일병 같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려면은 끝까지 그거 자체만 그냥 쭉 그렇죠. 다룰 것이지 네. 거기에 뭐 좀 애매모호하게 교전 수칙과 뭐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뭐 이런 사고가 네, 금강산 사망했는데도 관광은 그냥 계속됐고. 일본으로 갔고 뭔가 이 어떤 비난의 화살 여기에 책임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영화를 마무리 지었단 말이죠. 나가고 물론 있다는 책임 생각에서. 추궁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책임이라는 게 어떠한 팩트, 진실이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것이 충분히 밝혀진 다음에 정확하게 책임을 추궁을 해야 후대에 뭐 그런 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선례로 삼을 우리가 선례로 남길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책임이 굉장히 추궁하는 게 편향되어 있고 추상적이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 당시 DJ 김대중 정부가 저는 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1차 서해교전 때 그걸 서해교전은 저는 정치적으로 좀 활용한 측면이 있다. 왜냐면 김대중 정부는 그 군에 대한 컴플렉스도 굉장히 강하고 레드 컴플렉스 끊임없이 이제 좀 이렇게 그 용공 시비를 받아왔고 그런 정권이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그 보수층 특히 이제 군의 반발을 좀 무마시켜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1차 연평해전의 승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560명이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경기에 잘 썼다 그래서 해병대 부대한테도 표창하고 주변에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상 주고 저희 그 함대 사령부에 당직 근무 잘 썼다 그래도 그 당직 근무 쓴 그 장교는 원래 자기 순번도 아닌데 친구 부탁으로 이렇게 바꿨다가 그것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거 문책감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다 준 거예요 다. 다 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받아들이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패전에 의해서 100명 가까운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가 남쪽에서 막 그 포상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평화네트워크란 단체도 이제 그 즈음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99년 9월 달에 창립을 했는데 그래서 첫 캠페인으로 걸렸던 게 승전가를 뱃노래로 이런 어떤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남쪽에서 더 이상 승전가 부르지 말고 이 교전사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꽃게자비철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까 공동어로로 이 사회를 갖다 공동어로로 만들어서 같이 뱃노래를 부르는 그런 방향으로 김대중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까 그 NLL 이라든가 그 수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NLL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일종의 이제 좀 뭐랄까요? 그 좀 어려운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진실이 따로 노는, 정치와 진실이 따로 노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제 NLL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진실에 밑박한 문제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서적인 영투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은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일본의 유명한 안보평론가는 마물, 그러니까 이제 악마의 물건처럼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굉장히 좀 이제 비난과 공격을 또 감수해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돼버렸는데, 저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불편하더라도 NLL의 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이건 어찌되었든, 미국도 이제 인정한 것처럼, 미군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고, 그럼 북한은 인정고사하고 통보조차 받지 못한 이런 미합의된 선이다라고 하는 진실을 인정한 토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이미 2007년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그 14선언에 서해평양역 특별지대 창설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내용, 그리고 14선언에서 담긴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검토해서 현실 가능한 이런 해법을 만들어낸다면 적어도 해법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다만 문제는 이 해법을 실천할, 이걸 이행할 정치적인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 여론의 지지가 될 수 있느냐, 언론 환경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안인 거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정치 대표는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과 함께 또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진짜 안 보라고. 네, 진짜 안 보라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예. 열심히 들을 테니까. 네. 진짜 안보를 듣는 분들도 우리 잉여사롱 열심히 좀 듣도록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게 진짜 안 보고 잉여살롱의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굉장히 좋은. 제가 갑질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나오니까. 저희도 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같이 갑시다. 굉장히 패권주의적인 발언을. 이번 주 주제 연평해전에 맞춰서 한겨레 출판에서 김보통 작가의 DP를 한 번 더 보내왔습니다. 군대 파령병을 체포하는 헌병대 조직을 DP라고 하는데요. 매달 한
60여 명 정도의 탈영병이 발생한다고 하죠. 탈영병도 평범한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서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작진이 그 강풀 무빙편을 얼마나 보나 이제 궁금해서 이제 SNS를 검색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인사 쪽 한 분이 김보통 작가님께 잉여사롱 경품으로 DP가 소개된 장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다고 해요. 오. 김보통 작가님께서 네. 웃픈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데요. 왜요? 이게 책이 이렇게 경품으로 줄 수 없을 만큼 더 잘 팔려야 되는 건데 상황이 예, 많이 좋은 리플 달아주시고 네.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네. 이렇게 네. 서점에서 이렇게 사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어떻게 잉여 사롱이 아니라 잉여 포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안보 강의. 네, 안보 강의. 네. 네. 아직도 해소 안 된 부분은 네. 이제 우리가 또 마침 이렇게 또 500만이 넘는 관객이 본 참에 공론화의 장으로 올라온 참에 네. 좀 더 이제 어떠한 프레임이나 편견 없이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일단 뭐 전쟁 이런 그거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솔직히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를 제가 뭐 해병대 나왔다 해도 제가 만약에 그런 뭐 교전 상황에 처해진다. 그럼 저 정말 겁나고 정말 뭐 최악의 상황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해병이셨군요. 네. 저도 아니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세상 않았는데 잊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고 네. 싶지 않았는데 조성욱 씨가 자꾸 그 얘기를 하라고 해병대로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해서 뭐 해병대라고 뭐 다르겠어요 진짜 저 상황은 절대 저런 데서는 저런 상황에 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 더 나죠. 이렇게 엔딩곡을 고르는 마음이 있고 네. 이제 신중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반전, 평화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엔딩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전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잉여사롱에서 한번 엔딩곡을 고른 곡이더라고요, 이 곡 전에. 예. 그런가요? 제가 좀 짐작이 가는데요. 예. 그 저기 혹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아, 나오는 맞습니다. 노래 아닌가요? 네네네. 예. 그때 아마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엔딩곡을 했었나요, 네. 그때? 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고 이 곡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 레논의 해피 엑스마스 그리고 바로 열고 War is Over라는 부제가 붙은 노래인데요. 이 곡이 엔딩곡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전에. 왜 전혀 기억이 안 나지? 엔딩곡 코너에 별로 신경 안 쓰셨군요. 나 없을 때 나왔나? 나 출연 안 했을 때? 이 노래 이렇습니다. 이제 1969년 12월에 뭐 뉴욕,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로마, 베를린, 파리 같은 주요 대도시에 심장부에 굉장히 큰 광고판이 생겼어요. 거기 이제 War is over. If you want it. Happy Christmas from John and Yok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전쟁이 계속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당신이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라고 해서 당신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광고를 냈고요. 그 이후에 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1971년, 2년 뒤죠. 그래서 존 레논과 오늘 이 노래를 발표했고, 말 그대로 뭐 크리스마스라는 것 메시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반전. 뭐 크리스마스도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마스여야지. 뭐 전쟁하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불만 없죠? 다시 한번 골라도 왜 반복하느냐, 뭐 레퍼토리에 떨어졌느냐. 네. 아니 뭐 이거는 그 자질에 상관없이 네. 그냥 음악이 네. 좋으니까 네. 그렇죠. 저도 뭐 연평해전이 완성도에 상관없이 예, 소재가 숭고했던 것처럼 네. 저도 뭐 앞으로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거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네. 좋은 콘텐츠면 삼삼한 드립에서 네. 재차 소개를 하는 네. 쪽으로. 괜찮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찬성.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워이즈 오버 들으면서. 네. 자, 삼성한 메시지는 게릭 기어인가요, 다시? 지난번에 했던? 아니요. 예, 이따 보시면 알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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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의 삼삼한 드립의 이승환입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33초 안에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끝냈는데요. 그러니까 또 재미가 없다는 분들도 계신데 재미가 아니라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거는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서울 아트시네마의 시네바캉스 서울입니다. 올해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협녀라거나 에일리언 감독판이라거나 굉장히 많은 작품들 블레이드 러너 파이널 컷 아니야 31초 때문에 하는 게 어딨어 33초를 해야지
2초 넣어줘, 2초. 빨리. 자, 2초. 스타트. 베르톨루치 혁명 저장하거나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